오늘 특별히 모셨습니다. 이명세 감독님이십니다. 자, 오늘 나오신 것은 서울국제환경영화제 때문에 위원장님으로 나오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일단은 시작은 영화제 이야기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국제환경영화제 벌써 올해 4년째 지금 위원장을 맡고 계시죠. 네, 사실은 이제 처음에 그 서울국제환경영화제 위원장을 감독님 맡으셨다 했을 때도 제가 제일 먼저 떠올랐던 게 자전거였습니다. 왜냐하면 감독님을 제가 이전에도 여러 번 뵀을 때 자전거 타고 다니시는 모습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보강동에서 뵀을 때도 맞습니다. 그렇고. 어떠셨나요? 처음 그 영화제의 위원장 얘기를 들으셨을 때? 환경영화제에 대해서 예전서부터 좀 제의가 있었었고, 다른 영화제도 많이 있었었지만, 뭐 영화를 찍어야 되니까. 근데 좀 제가 뭐 돈으로 기부는 못하지만, 이게 좋은 영화제에 뭔가를 좀 기부하고 싶은 생각, 마음의 빛 같은 걸 좀 갖고 싶은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기꺼이 참여했고, 지금 자전거 얘기했으니까, 계속 그 한 프로그램으로서 자전거 투어를 한번 하자. 외국 게스트들이 오면 영화제에서 그래서 한강 여기도 좋으니까 한강을 좀 라이드 할 수 있는 사실은 영화제가 여러 가지 축제이기도 하지만은 초대된 사람들에게 한국을 알리는 사실은 그런 역할도 있거든요. 근데 좀 위험하다. 뭐 이런 판단들도 있었고 거기다 또 2년 동안 또 팬데믹이 겹치는 바람에 그랬었죠. 사실은 그 계획을 못했죠. 뭐 내년쯤에는 한번 게스트들이 초대할 수 있으면은 한강 투어를 가깝잖아요. 심지어는 이제 그 영화제가 열리는 곳이 메가박스 성수 맞습니다. 여기서 걸어갈 수 있어요. 정말 가까운 거리고 또 거기서 바로 한강이 또 인접해 있으니까. 그렇죠. 이 환경영화제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팬데믹 때문에 지난 2년간은 사실은 좀 어려움이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모든 영화제들이 다 그런 것처럼. 근데 이번에는 뭐 출품작 수도 사상 최고라고 하기도 하고. 또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환경영화제에서는 다큐멘터리의 비중이 높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올해는 상대적으로 물론 다큐멘터리가 더 많지만 이 장편 그 픽션 영화들 이런 영화들이 훨씬 더 예년에 비해서 많죠. 지난해만 해도 미켈란젤로 안토니오니 그 특별전을 했었었고 올해는 사실은 좀 에너지를 주기 위해서 웃음을 주기 위해서 자크다치라든지 채프리나 뭐 버스트 키튼 에너지를 줄 수 있는 감독님이 좋아하는 근데 제가 좋아하는 걸로 그거는 사심을 담아서 다른 프로그램은 저는 끝내지 않는데 그 프로그램만큼은 뭔가 힘을 줄 수 있는 것도 좀 해보자. 근데 그게 뭐 섭외가 좀 여의치는 않았고 그래도 일반인들이 같이 가깝게 볼 수 있는 그러니까 환경이라는 장르 그래도 영화제니까 영화제에 오는 사람들이 같이 보고 일단은 끌어들이자. 끌어들인 다음에 환경도 봐야지. 환경영화제 하면 이코르 아까 지금 얘기했듯이 다큐멘터리. 다큐멘터리 이코르 지루하다. 재미없다. 뭐 사회적이다. 뭐 이런 인식들이 있어서 사실은 제가 집행위원장으로서 한 일이 이 영화제를 좀 많이 알릴 수 있는, 홍보할 수 있는 것들 떠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우리 동진이 형처럼 유명 셀럽도 아니라서 그렇게 할 수는 없고 30년째 셀럽이신 분이 무슨 말씀을 그럴 수는 없고 일반인들이 좋아하는 영화들 그렇다면 무조건 어떤 대중적인 것만이 아니라 지난해에는 그 안토니오니 영화가 아주 많은 관심을 많이 가졌었거든요. 일식 같은 영화 또 했었죠. 그런 영화들을 통해서 좀 환경영화제 같이 좀 접목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죠. 올해 이제 행사들에서 특히 이제 그 굉장히 대중적이면서도 관객들이 보고 싶어하는 영화들 다시 그런 영화들이 있는 것 같아요. 매드맥스도 한다면서요. 그 다음에 설국열차도 하고 월 2도 한다고 들었습니다. 환경적인 환경영화니까 그래서 연결이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난해 안토니 일식 같은 경우도 그런 환경 드러내놓은 환경 영화는 아니겠지만 분위기들이 있으니까 월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매드맥스도 그렇고 부분들이 있어서 대중이 좋아할 수 있고 설국열차도 진짜 미래의 어떤 그런 환경적인 그게 참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는 이제 그런 영화들을 환경 영화라는 인식을 하고 있지 않다가 영화제에서 이렇게 새롭게 이렇게 액센트를 주어서 다른 시각에서 그 영화를 보게 만든다고 할까요? 매드맥스야말로 진짜 환경 영화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월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짚어주니까. 셀럽이 짚어주면 다 환경 영화니까. 이 환경영화제도 환경영화제지만 사실은 이제 감독님한테 저는 이제 오랜만에 또 뵙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이제 감독님을 생각하면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아니 왜 신작은 안 나오는 걸까 이러면서 제가 이제 10몇 년간 가장 물론 이제 단편 영화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가장 최근 영화가 사실은 장편 영화로 치면 벌써 한 15년 정도 지났잖아요. 근데 제가 최근 한 작년에 어떤 기회가 있어서 인정사정 볼 것 없다를 이제 그 20대 관객들한테 보여주면서 주변에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했던 얘기가 공통점이 아니 한국에 이런 영화가 있었어?
이런 것들이었어요. 그러니까 15년이 지나는 사이에 사실은 임용세 감독님 하면 지금 막 활동하시는 감독님으로 생각을 잘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훌륭한 감독님의 작품들을 이 기회에 한번 다시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환경영화제 홍보도 있겠지만 저희는 그렇게 해서 오늘 특별히 모신 거고요. 감사합니다. 자, 그런 면에서 이제 그 감독님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기 전에 사실 이제 최근에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감독님 영화 중에서도 이제 사랑 영화로서 또 하나의 극단을 가는 지독한 사랑이랑 네. 또 굉장히 좋은 영화가 있는데요. 거기 주연을 하셨던 그 강수현 씨께서 또 가장 최근에 네. 또 이렇게 세상을 떠나는 아픈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일을 겪으실 때마다 감독님께서 또 옛날 생각도 나시고 또 실제로 친하기도 하실 텐데. 강수현 씨가 급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것이,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그러니까 영화 속의 한 장면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실감이 안 나요. 그렇죠. 예. 뭐 이런 기회에 이제 다시 또 이렇게 언급드리는 이유가 이제 이렇게 또 이런 기회를 빌어서라도 강수현이라는 배우 우리가 또 한 번 기억하고 그분이 남긴 영화들 한 번 더 보고 이런 게 사실은 좋은 일이지 않습니까? 그 아픈 일 뒤에. 강수현 씨랑 세 작품을 한 거예요. 네. 제가 처음 만난 것은 고래사냥 2 조감독 시절. 조감독 시절에 하셨으니까. 그 그러네요. 영화사에 데려다 주기 위해서 막 버스에서 내린 여배우, 막 고등학교 갓 졸업한 여배우를 버스에서 데려다 주기 위해서. 고래사냥 2가 강수현 씨의 첫 성인 데뷔작이죠. 그렇죠. 아역을 예. 빼고 얘기하면. 몇 년 전에 그 MBC 창사 50주년 해서 그때 게임이라는 주제로 했을 때 그때 이제 이런 얘기들을 같이 했었죠. 그리고 이제 지독한 사랑 때 만났었죠. 네. 감독님에 관해서 이제 전설이 워낙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 제가 들은 전설은 아니 세상에 바다의 세트를 만드는 감독 처음 봤다고. 그래서 보통은 이제 그렇게까지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럴 정도로 감독님이 그런가요? 어떤 완벽주의적인 어떤 부분들을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세트를 너무 좋아한다고 해서 아니 네. 로케이션에서 찍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바닷가에다 만들고 바닷가에서 다 찍으려고 했는데 제작자와 이 만드는 사람들과는 약간 좀 힘겨루게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절대 안 있겠죠. 보여주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네. 라쉬도 안 보고 약간 좀 불문율처럼 안 보고 안 보려고 했죠. 근데 진짜 그런가가 궁금했을 거 아니에요. 네. 강수현이라는 비싼 배우를 데려가서 얼마나 잘 그래서 이제 그 찍는지. 이춘현 네. 대표가 협상을 한 거죠. 네. 춥고 그런데 네. 바닷가 세트를 지어주겠다. 그러니까 서울 올라와서 세트장에서 찍어라. 그러니까 조금 편하게 네. 사실은 감시하기 근처에서. 위해서 네. 뭐 한 건데, 뭐 그건 나쁠 거 없지. 뭐 그래서 이제 올라와서 네. 사실은 로케이션에서 찍으려고 했던 것이 부분을. 그 바닷가 세트를 끌고 들어온 거죠. 네. 사실은 그러면서 오가면서. 전말은 팩트는 오가면서. 그렇습니다. 제가 바닷가 세트를 이렇게 찍으려고 한 것이 그러니까 아니라 감독님의 완벽주의가 아니다. 아닙니다. 저는 뭐 이렇게. 네. 그러니까 이춘현 대표가 그때 지독한 사랑 찍을 때 당시에 그 강수현 씨 말을 빌어서 늘 저를 이렇게 좀 압박하는 게 있었어요. 어떤. 아니 자기 비싼 배우인데 수현이가 와서 찾아와서 맨날 그런다. 왜 감독님은 여배우 얼굴 안 찍고 이 커피잔에 김 네. 이런 것만 찍냐고. 이런 것만 오랫동안 찍. 자기 얼굴은 금방 못 찍는데 이 김 오르는 정말 거, 그러네요. 뭐 이런 네. 것들만 찍는다고. 네. 굉장히 재치 있는 그런 농담인 건데 그렇죠. 이게 못 알아듣시는 분도 있으실 텐데 사실은 감독님의 영화의 어떤 하나는 시각적인 이미지로 압도적인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김이라던가 안개라던가 이런 것들이라서 제가 예전에 듣기로는 이제 안성기 씨도 이 감독님에 대해서 스팀 리라고 농담으로 그렇죠. 하도 김을 좋아하신다고 그렇게 농담하셨다는 얘기를 들은 맞아요. 적이 스팀 있습니다. 뉴욕에서 보다 무슨 영화제 때 갔다가 안성기 씨가 저 이명세야 저 스팀 리라고. 스팀만 보면 네, 근데 사실 이제 감독님께서 농담처럼 말씀하셨습니다만 저는 감독님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사실은 그 김이나 이렇게 막 아슬하게 사라지는 것들을 감독님께서 시각화하시고 그걸 집중적으로 찍으시는 게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어떻게 생각하면 그 김이 보여주는 그 아슬한 느낌이 감독님 영화의 정조가 아닌가 그렇죠. 예. 그런 생각이 들고 근데 그것을 이제 강수현 씨가 농담으로 말씀을 하셨군요. 농담인지 진담인지는 모르겠어요. 네. 자, 지금 강수현 씨 말씀을 하셨는데 감독님이 영화를 8편밖에 안 만드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과작인데요. 저희 같은 사람 입장에서 이제 더 많은 영화들을 보고 싶은 건데 8편 중에서 4편을 안성기 씨랑 찍으셨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안성기 씨가 워낙 한국 영화의 그 역사 같은 분이기도 하지만 그 4편의 영화를 찍으면서 감독님이 어떤 영화에서 안성기 씨가 가장 기억이 나세요? 모든 영화에서 다 기억이 나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약간 힘들었다 안성기 선배로서도 좀
어떤 한 지점을 넘어갔던 것들이 인정사정 볼 거 없다라고 그렇죠. 볼 수밖에 없죠. 처음으로 아마 악역을 하셨던. 악역과 또 또 어떤 조연? 면에서 뭐 역할로 치면 사실은 주연급인데 나눈다면 조연이라고 말할 수 조연이라는 있죠. 네. 역할을 이제 그렇게 한 거죠. 예. 근데 지금 가장 또 좋아하고 대사 한마디 없었던 영화. 아, 그렇군요. 대사 한마디 없었어요. 네. 거기 이제 영화 속에서 사실 녹음기 속에서만 흘려 나오게 하려고 했었는데 네. 거기 나오는 딱 한마디가 있어요. 뭐해 문도 안 잠고. 이건 사실 애드립이었었어요. 네. 저게 녹음에 들어갔네. 그래서 지워버리려고 했는데 편집 기사가 감독님 여기 대사 한마디도 안 나와요. 진짜요? 네. 아, 내가 시나리오를 내가 썼는데 진짜 그런가? 진짜 안 나오네. 그럼 이거 그냥 하나 그래서 남은 대사지 사실 그 대사도 없어질 뻔했죠. 그것이 빠졌으면 뭐 진기록이 될 뻔했죠. 다음 영화인 형사에서는 또 안성기 씨가 그게 대사를 많죠. 엄청나게 예. 빨리 해서 수로를 사실 돌아다니면서 그 돌을 내용이 만들 중요한 게 뿐만 아니라 아니라 말의 리듬이나 그 그 사운드가 더 겉들이 중요하게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네. 어떻게 생각하면 배우의 대사를 하는 방법의 극단적인 두 가지 네, 경우를 그렇죠. 보여줬다고 할까? 예. 그런 측면에서도 안성기 씨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뭐라고 형사나 인정사정 볼 것 없다 해서 이렇게 뭐라고 불만을 토로하거나 이러진 않으셨나요? 뭐 불만이 있었겠지만 알다시피 정말 너무 뭐 포용하는 신사니까 대단하신 분이죠. 저는 배우의 이미지랑 영화는 같이 간다고 생각해요. 관객이 보는 것이 미장센이다. 네. 그러니까 너무 선한 이미지로만 계속 왔던 것들을 볼 때 그 이미지를 지워버리기 위해서 대사를 없앴던 거고 그다음에 계속 어눌하다는 그 이미지를 좀 바꿔주고 안 선배님한테도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억지로라면 억지로 한번 좀 만들고 싶었던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좀 확장시켜주고 싶은 욕심에서 이제 그렇게 된 거고 뭐 저는 뭐 잘했다고 안성기 씨 생각합니다. 필모그래피에서도 그 작품이 차지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예. 분기점 같은 부분이 있겠죠. 연극에서 오신 분들은 뭔가 캐릭터를 설명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랜 영화 작업을 했어도 안성기 선배님 같은 경우도 형 지금 이 장면은 찍을 때 이 꽃을 주는 거야. 뭔 꽃을 줘? 이거 찌르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거죠. 네. 지금 이건 나는 네. 형은 지금 연인에 대한 감정이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어. 지금 연인을 떠나보내는 어떤 그런 거지. 꽃이다. 이걸 꽃이라고 생각하고 내리쳤으면 좋겠다. 무슨 말인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네. 뭔가. 근데 여기서는 어떤 데서는 뱀처럼, 네. 어떤 데서는 모처럼. 네. 그러니까 저는 영화 그 장면마다 연기자의 어떤 캐릭터는 다 틀리고 네. 그 스크린에 보이는 것만이 저는 사실이라고 믿고 거기에 최선을 다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말들을 그러니까 여과 없이 받아들여진 사람이 이제 강동원 씨죠. 물론 이제 그런 어떤 연기 경력이라든지 그게 없었던 것이 저한테는 많은 도움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뭐 숫자로 디렉션을 줘요. 1, 2, 3, 4, 5, 6, 7, 8, 9, 10. 숫자로 디렉션 한다는 건 무슨 말인가요? 그러니까 네. 대사할 때 1, 2, 3, 4, 5, 6, 7, 8, 9 움직임도 그렇게 주죠. 그러니까 스스스 말의 리듬을 뭐 이렇게 쓱 싹싹싹 하면은 이렇게 알아듣는. 자, 지금 여기는 쓱 싹싹 하는 거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다 알아듣고 쓱 척, 뭐 이런 연기가, 네.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네. 이거 하는 것이 뭐야? 뭐지? 감정을 주고 뭐 이렇게 디렉션을 하는데 그냥 그 리듬만으로 주는 1, 2, 3, 뭐 숫자 해서 8에 끝내줘. 그럼 숫자 8에 끝내주는 거죠. 그럼 8에 한 컷 다시 너무 빨라. 네. 9이야, 10이야. 좀 그걸로 하면 그 리듬으로 이렇게 연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감독님 영화를 보면서 감독님이 만약에 한 7, 80년 전에 태어났으면 어땠을까? 예를 들어서 무성영화 시대에. 왜냐하면 이제 감독님 영화에 우리를 매혹시키는 그 매력 중에 하나가 이제 무성영화적이라는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사운드를 굉장히 창의적으로 쓰시지만 그것과 별도로 감독 영화를 보면 이제 뭐라고 할까요? 영화는 최초의 무성영화였는데 네. 이 배우들한테 이 감독 영화 속에 배우들이 연기하는 모습을 보면 사실은 일반적인 영화에서 연기할 때랑 리듬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특히 이제 연극 쪽에서 같이 활동을 하셨던 분이라거나 이런 분들이라면 감독님이 요구하시는 아까 말씀드린 숫자 디렉션 이런 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반발감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반발감 같죠. 그쵸? 예, 네. 너무 힘들어하고, 그러니까 프레임 요 끝에 여기서 서달라고 하니까. 네. 정확하게 지정을 하셔야 그러니까 되겠죠. 여기서 1cm, 2cm 이렇게 지정하고, 눈만 여기 나오고, 네.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하니까 네. 힘들어하는 배우들이 몇몇이 있죠.
감독 영화가 무성 영화적이라고 생각하시죠? 왜 제 영화를 갖고 외국 평론가들이 뭐 무성 영화와 같다는 것은 알겠는데 그 리듬을 만들다 보면 거기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그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움직여줘야 되고 네. 일부러 어떤 장르적으로 그 남자는 괴로 같은 경우 뭐 뮤지컬적으로 만들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움직임을 좀 리듬을 좀 담았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다 보니까 이제 그게 자체가 춤처럼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무슨 얘기지? 난 사실 이해가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런 것 같다. 하지원 씨하고 그 강동원 씨가 같이 나왔던 그 형사 듀얼리스트도 두 사람 출연하기 전에 탱고를 배우라고 하셨다면서요? 예, 그렇죠. 예. 그게 이제 영화에서 춤 장면이 있는 게 아니라 두 사람 사실은 서로 이제 싸워야 될 적으로 검술 대결을 벌이게 되는데 정작 두 사람한테 무술 수업을 받게 한 게 아니라 탱고 수업을 받게 했단 말이에요. 뭐 무술도 했지만은 같이 이제 탱고 수업을 받게 했고 두 배우들한테 좋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도 그 하지원 씨도 그 무용 수업 받고 강동원 씨도 그렇게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형사를 보신 분들이라면 이제 그 영화에서 약간 골목길 같은 데서 화면에 이렇게 벽에 그림자가 이렇게 절반 정도를 가르는 사이에서 어둠으로 들어갔다가 빛으로 나왔다 하면서 두 사람이 대결하는 장면이 흡사 럽싱처럼 보이죠. 굉장히 짙은 사랑의 장면처럼 보이는데 이병세 감독의 어떤 영화 세계의 매력이 뭐야라고 물어볼 때 제가 자주 하는 얘기인데 살인 장면을 연애 장면처럼 찍고 사랑 장면을 정반대로 살인 장면이나 액션 장면처럼 찍는단 말이에요. 아까 잠깐 이야기해 주신 장면이 안성기 씨한테 꽃을 주는 것처럼 했다는 게 인정사정 볼 것 없다의 첫 장면 말씀하신 거죠. 안성기 씨는 등장하자마자 우리는 그 인물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이제 살인을 저지르게 되는 송영창 씨를 죽이죠. 근데 그 장면은 정말 뭐라고 할까요? 한국 영화가 만들어내는 가장 아름다운 장면 몇 개 안 되는 장면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근데 그게 사랑 장면이 아니라 살인 장면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 장면 조금 얘기해 주시면 어떨까요? 제가 주문을 연기 디렉션을 그렇게 주니까 살에 피살될 상대한테 꽃을 주는 것처럼 칼로 찔러라라는 얘기죠. 칼을 긋는데 형은 지금 그리고 이 여자가 거절받아서 좀 미안한 마음의 어떤 표정을 좀 느낌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주문한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살인 장면이 이별 장면이 되는 거죠. 그렇죠. 지나서 지금 이 얘기했듯이 결국은 어떤 살인이 이별이잖아. 누군가의 어떤 생명을 끊고 사랑도 그런 것이고 연애 영화를 잘 찍는다면 액션 영화도 잘 찍을 수 있다. 그리고 그 감정의 호흡은 다르지가 않다. 단지 상황만이 다를 뿐이다. 그래서 그런지 감독이 영화 8편 중에서 약간 예외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장르적으로 보면 개그맨하고 이제 남자는 괴로워가 약간 장르적으로는 예외적이고 나머지 6편을 보면 4편은 멜로 영화고 2편은 액션 영화라고 말할 수 있어요. 8편 영화를 만들면서 처음부터 만들어 오셨던 확고한 어떤 그런 세계를 계속 다양한 방식으로 변주하되 기둥을 잃지 않고 계속 밀고 나오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저한테는 있습니다. 저도 그래요.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계속 다른 영화를 찍는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나는 그러니까 한 문장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계속 그렇게 문장을 다듬는 것 같아요. 그걸 어떤 때는 스릴러도 다듬고 어떤 때는 멜로드라마로 다듬고 어떤 때는 이제 리듬 그 자체로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몇 년을 쉬면서 과연 영화가 무엇일까? 영화가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데 대한 자괴감도 많고 영화 자체에 대한 생각들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어떻게 하면 좀 지속 가능한 환경처럼 지속 가능한 영화 작업을 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좀 하고 있죠. 예. 그 연장선상에서 감독 영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도 그렇습니다만 감독 영화를 생각하면 이제 끊임없이 살아 움직여서 이렇게 팔딱팔딱 뛰는 것 같은 그런 어떤 운동감이 감독 영화에서 물론 모든 영화가 다 그렇겠지만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말도 우리는 보통 이제 대사가 나오면 대사를 일반 관객들 입장에서는 보통 영화들은 그 대사에 담긴 정보를 얻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감독 영화에서의 대사들은 경우에 따라서는 그 대사에 담겨 있는 정보보다 말의 리듬 같은 거, 말의 운동감 같은 게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사운드죠. 어떤 면에 사운드.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잘 안 들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저는 그러니까 안 들려도 상관없다는데 이제 이게 참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받아들이긴 어렵죠. 일반적인 영화를 보는 사람 입장에서. 외국 사람들은 잘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자막이 나오고 그 리듬으로 파악하는 사람들은 잘 받아들여지는 거고 다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어떤 내러티브잖아요. 우리가 익숙돼 있는 거고 뭔가를 이해해야 되고
아직까지도 우리가 주제와 어떤 얘기 줄거리와 이걸로 파악하는 거니까 아직까지도 이렇게 묶여 있다는 것에 대해서 뭐 많은 생각을 하는 중이에요. 감독님의 영화에서 이제 우리가 선명하게 떠오르는 어떤 이미지나 네. 운동감이나 이런 것이 사실 이야기보다 더 중요할 때가 많고. 그렇죠. 그날 감독님 영화에서의 스타일이라는 것, 그러니까 이렇게 형식이라는 측면에서 그것이 주제보다 사실 훨씬 더 중요한 측면이 있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보통 사람들이 영화를 볼 때 그래서 그 얘기가 뭘 하고 예, 그렇죠. 무슨 얘기를 하고 예, 싶은데 주제가 뭔데 이렇게 묻게 되는데 감독님 영화를 그렇게 따져 묻는 순간 굉장히 이상한 순간하고 부딪히게 되는 거죠. 너 왜 좋아해 그 사람을? 그냥 몰라. 뭐 이런 건데 우리 일상에서는 어떤 것이 어떤 사람이 좋고 어떤 느낌 물론 그 사람이 정확하게 어떤 좋은 말을 해서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떤 느낌들 좋은 사람들에 대한 느낌 어떤 나쁜 사람들에 대한 느낌은 어떤 느낌이잖아요. 뭔가 쎄한 느낌이 들어 종소리가 울렸어 이걸 설명을 아니 사랑에 대해서 누가 설명할 수 있어? 장편 그 영화를 이야기를 실어 나르는 이제 베이클이라고 그렇죠. 생각해서 그래서 맞습니다. 그런 것 같은데요. 헐, 너 그거 안 받았어? 인터넷과 IPTV 가입할 때 놓치면 안 되는 헐인. 헐인? 응, 헐 할 만큼 놀라운 할인이어서 헐인. 딴 데는 없어서. 헐. 기본 할인에 30% 더. 헐 대박. 이게 뭐냐고? 더슬림 더슬림 요금제. 저야 감독님이 9번째 장편 영화를 이제 애타게 기다리는 관객의 입장으로서 첫 영화가 개그맨이었잖아요. 네. 그리고 가장 최근 영화이지만 15년 전 영화가 M입니다. 네. 근데 첫 번째 영화인 개그맨은 꿈으로 끝나는 영화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M은 꿈으로 시작하는 영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어제 어떤 꿈을 꾸었다라는 네. 얘기를 수료하는 그런 주인공의 내레이션으로 시작하니까. 그리고 감독님 영화에서 사실은 꿈이라는 테마가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남자는 괴로워에서 이제 몽유병으로 걸어다니는 안성기 씨가 나온다거나 뭐 굉장히 많은 꿈 얘기들이 그렇죠. 있잖아요. 네. 꿈에 비유하는 그런 굉장히 흔한 비유가 있고 네. 그리고 실제로 꿈을 영화 속에서 이렇게 만들어내는 어떤 유명한 장면들도 많은데 네. 감독님만큼 꿈과 영화의 관계를 밀착해서 보여주는 그런 세계도 드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왜 영화를 시작했을까? 늘 얘기하듯이 계시받아서 했다고 하지만 그 꿈에 대한 관심이 이쪽 영화 쪽으로 온 것이 아닌가. 이 꿈이 뭐지? 데자뷰 같은 거라든지 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예지몽 같은 네. 자각몽도 있고요. 예, 자각몽도 있고 이를테면 이게 꿈을 꾼 건지 이 자체가 이 경계가 모호한 거. 그때 제일 먼저 샀던 책이 그러니까 프로이드의 꿈의 해석이니까 꿈에 관한 책들을 많이 샀죠. 네. 영적인 어떤 그런 책들을 많이 어렸을 때 본 편이에요. 그런 궁금증 때문에. 실제로 꿈에서도 영감을 받으시는 경우가 있으시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개그맨 같은 경우도 칠판에 누군가 개그맨이라고 써서 그 개그맨 제목을 풀어가면서 쓴 꿈에서요? 거고. 그렇죠. 첫사랑 같은 경우도 시간의 비밀이라는 것을 누군가 쓴 꿈속에서. 칠판을 보고 아, 이게 내가 묻는 것이 이게 시간의 비밀에 관한 것이지 이게 첫사랑에 관한 얘기가 아니구나. 그러니까 10달 만에 꿈속의 칠판을 통해서 깨달은 거니까. 평상시에 사실은 제가 그 얘기를 이전에도 들으면서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저는 그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해하는 건 어떻게 이해하냐면 감독님이 자나깨나 영화 생각만 하셔서 그런 것 같아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예. 네, 평상시에 하도 영화 생각을 많이 하시니까 꿈속에서 그게 틈입을 해서 그렇죠. 꿈속에서도 창작을 하시는 게 아닌가. 그럴 수 있죠. 감독님 8편의 영화 중에서 아마 대중적으로 제일 크게 성공한 작품은 인정사정 그렇죠. 볼 것 없다일 예, 것 같고요. 대중적으로 가장 크게 실패한 영화는 첫사랑일 것 맞습니다. 같은데 흥미롭게도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감독님 영화 2편이 그 2편입니다. 네. 이제 어떤 차이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제 제가 또 무척이나 좋아하는 감독님 영화 다 8편을 다 좋아하지만 또 이제 M이라는 영화가 있다고 했을 때 이 3편 중에서 감독님이 가장 본인 스스로 만들고 나서도 마음에 남는 내가 이 장면만큼 정말 해냈다라는 느낌이 드는 그런 거 하나씩 뽑아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인정사정 볼고 없다에서는 사실 달리기 씬이에요. 가물치를 가물치 잡는 잡는 씬들. 이름도 기억이 나는 가물치. 가물치 잡는 씬들을 흔히 말하는 인터커팅으로 잘랐었어요. 맨 처음에는. 네. 근데 다행히 비가 와서 이건 뭔가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뜻인가 보다. 그래서 원신 원컷으로 찍어야겠다. 트루스 오브 찰리에서 그 장면을 오마주해서 한번 찍기도 자기가 그걸 오마주한 것이다. 라고. 근데 그거는 원신 원컷은 아니에요. 근데 그 장면을 오마주했다고 저한테. 그 영화에서 또 파리에서 박중훈 씨가 그렇죠. 달리는 장면이 있죠. 예. 그 장면 그 장면을 그래서 조나단 드미 감독 자체가 인정사정 볼 것 없다를 워낙 좋아해서 양들의 침묵을 만든 감독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거기서 박중훈 씨를 눈에 두었다가 찰리의 진실을 그렇죠. 예. 이제 예. 박중훈 씨를 그렇죠. 출연시켰던 건데 예. 지금 말씀해 주셨던 그 장면이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거기 보면 이제 박중훈 씨가 진짜 힘들게 뜁니다. 뛰는데 그 장면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부분은 나머지 분들도 그렇지 않을까 싶을 때 잡는 순간에 마지막 순간에 이제 속도가 느려지면서 예. 이렇게 탁 해서 이렇게 잡지 않습니까? 예. 그 순간에 굉장한 영화적인 쾌감 같은 게 있는데 그런 얘기도 또 많이 들으셨죠. 예, 그렇죠. 예. M은 어떻습니까? 가장 또 기억에 남는 또 약간 자부심을 갖고 계시는. 사실은 M에서는 꿈 속의 공간이니까 네. 꿈의 어떤 파편들을 한 이미지로 만들고 싶었어요. 긴 샷과 그걸 잘라서 콜라주하는 붙이듯이. 그게 어떤 장면이죠? 예. 전 장면들이 전부 대부분. 꿈에서 깨어날 때, 집안에서 이렇게 네. 걸어 나올 때 어떤 기억들, 파편들, 장면들을 그 편집에 있어서 그런 장면들을 좀 하려고 했었고, 아직도 그러니까 하이데거의 명제이기도 하지만 좀 빛나는 어둠은 영화에 대한 얘기는 아니겠지만 빛나는 어둠을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 역설적으로. 예. 앞에 있는 박바 앞에 있는 그 골목길. 만들기 위해서 네. 그 형광 안료와 여러 가지 그냥 세워져 있는 어둠 같지만 블랙라이트라든지 이렇게 좀 배치했었던 것들 하면서 보면 사실은 골목의 어떤 그 선이라든지 각들이 다 어둠 같지만 다 다른 그 질감들이 그렇죠. 갖고 예. 있군요. 루팡바 안에 내부도 그냥 시커먼 어둠 같지만 사실은 그 안쪽에 나름대로 어떤 깊이를 만들기 위해서 했는데 뭐가 효과적이지 않지만 뭐 그런 기억에 점들 남으시네요. 예, 제대로 된 어떤 그 빛나는 어둠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 그것이 이제 그 철학적 명제 그 자체로서도 만들어 보고 싶고 첫사랑은 어떤가요? 전체가 사실 다 너무 힘들어 갖고 네. 이제 촬영 여건들도 그렇고 그 김혜수 씨와 했던 그 장면들이 다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장면들이 네. 그때 당시에 알다시피 그때 뭐 컴퓨터 그래픽이 있던 네, 것이 아니니까 그쵸. 그 자전거가 혼자 가는 장면이 그러니까 그때 이제 김철석 씨란 특수효과 하시는 분 계신데 이분은 다 돼요. 다 되고 안 되는데 다 된다고 했는데 이게 24시간 걸려요. 이게 피아노 줄이 안 보여야 되는 거니까. 네. 그리고 마지막에 물건들 하나하나씩 없어지는 장면들이 술집에서 떠오르는 거예요? 네, 그 장면들 마지막에 또 사계절 그 장면들이 그대로 카메라는 그대로 있어야 되고 이렇게 폴리사인을 쳐놓고 그렇겠죠. 진짜 전 그 돌아가신 유기사님 기억나지만 그 자리에 앉아 계셨어요. 24시간. 카메라를 움직이면 안 안 되겠죠. 같은 되니까. 앵글이어야 그리고 되니까. 거기에 이제 눈 깔고 또 다 치우고 눈 다 치우고 또 뭐 만들고 그 그렇겠네요. 모든 움직임 다 하고 해야 되니까 나름대로 그 모든 장면들을 공들여서 그러네요. 했던 기억들 그러니까 손으로 했던 그 수제품과 같은 영화라서 그 전 장면들이 좀 기억에 남는 것이 첫사랑이죠. 사실 저는 이제 감독님 영화를 이전에 개그맨도 좋아하고 나의 사랑 나의 신부도 좋아했지만 제가 감독님 영화를 와 정말 내가 이 영화 너무 사랑한다라고 마음이 들었던 순간을 정확하게 기억하거든요. 그게 첫사랑인데 첫사랑에 보면 별 장면 아니에요. 근데 그 장면들도 왜 좋아하는지 제가 설명할 수가 없는데요. 위에서 이렇게 부감으로 이제 지붕이 보입니다. 지붕이 보이고 저 밑에서 롱쇼트로 장독대에서 뭐 고추장인지 된장인지를 맞아요. 그 영신이가 이렇게 푸는 거죠. 이 김혜수 씨는 굉장히 작게 보이고 이 화면에 가까운 쪽에 있는 지붕이 보이는데 지붕 위에 종이 비행기 하나가 그렇죠. 걸려 있어요. 근데 그걸 딱 보는 순간 이 장면, 이 영화를 너무 제가 사랑스럽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 아이든 누구든 이렇게 종이 비행기 날리다가 아마 올라갔을 텐데 그런 것들을 이제 보면서 사실은 그 영화에 반하는 불가해한 순간들이 있는데 이빨도 있었어. 우리 어렸을 때 이렇게 이빨 빠진 거를 던지니까 이빨도 있어. 그 이빨인지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거기 또 났어. 하여튼. 이러니까 영화를 사실 감독 영화는 계속 반복해서 관람을 하게 되는 그런 굉장한 재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면들 얘기해 주셨는데 이제 연달아서 이제 최근의 얘기를 물어보면서 이제 끝내야 될 것 같은데요. 인정사정 볼 것 없다는 보실 수 있거든요. BTBS도 보실 수 있고 그런데 첫사랑은 사실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한국에서 제가 알기로는 DVD로도 안 나왔거든요. 그렇죠. 안 VHS 테이프로만 저가 갖고 있는데요. 근데 요즘 비디오 플레이어 자체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이고 이게 지금 뭐 판권부터 시작해서 뭐 어디서 이렇게 합법적으로 다운을 받으려도 받을 수 있는 경로도 없고 영상자료원에 가야지 볼 수 있는 경우인데요. 이런 그 감독님의 가장 뛰어난 작품들을 볼 수가 없다는 게 좀 오래된 작품, 첫사랑 같은 경우에는 이걸 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제가 돈을 벌어서 복원을 하든지. 아니, 원래 영상 자료에서 복원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 제작자를 찾을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 저한테만. 그 영화를 제작한 사람? 네. 그렇죠. 저한테만 연락했었어도 했을 수 있었는데 좀 그랬던 안타까움이 있죠.
자, 이제 감독님의 영화 세계를 사실은 뭐 주마간산처럼 제가 막 여쭤봤지만 사실은 이제 그러면서 많은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었는데요. 감독님께서 그러면 최근에도 이제 환경영화제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계시지만 또 창작 활동도 다양하게 또 특히 이제 아까 잠깐 들으니까 옴니버스 영화들을 찍고 계시는 게 있으시다고요? 지금 아직 찍지는 않았고 해밍웨이 더 킬러스 놓고 이제 거기에 영감 받은 8명의 감독들이 찍는 영화를 지금 준비 중에 있어요. 제가 졸업한 학교 모교가 서울예대 60주년이기도 하고 맞춰서 그 동문 감독들 8명. 서울예대를 나오신 감독들. 그렇죠. 뭐 꼭 영화과가 아니더라도 장항준 감독 같은 경우는 연극과고 뭐 누가 있나요 또 8명 어떤 장항준, 한재림, 구교환, 이옥섭, 노덕 뭐 쟁쟁하네요. 김종관 감독, 뭐 조영호 감독 그리고 이렇게 저도 하나 꼽사리 껴서 찍습니다. 그 8명이 각각 한 이렇게 단편을 만들어서 해밍웨이의 킬러스가 모티브가 되는 건가요? 그렇죠. 킬러스는 아무 상관없는데 더 킬러스의 더 킬러스의 뭐가 되겠죠. 오후의 죽음이 됐든, 일단 뭐 킬리만자로의 눈이 됐든, 뭐 이렇게 하나하나씩 제목들은 갖고 있지만은, 이제 일단은 각기 다른 얘기. 제목들은 전부 다 그럼 해밍웨이 작품에서 따오나요? 그러자고는 했는데, 뭐 하여튼 각자 좀 편하게 준비하고. 굉장히 재밌는 기획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 킬러스일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누굴 죽이러 왔다가 허탕치고 가는 얘기 아닌가요? 그렇죠. 딱 시작 문장에서 저는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식당에 2명이 들어왔다. 그때 밖은 어두워지고 있었다. 두 문장만 딱, 야, 이거 상당히 영화적인데 이렇게 보면서 하나씩 내용은 뭔지 알겠는데 순 대사 위주로 돼 있단 말이야. 그들이 누구고 감정 표현들이 아무것도 안 돼 있는 어떤 것들의 그 행간을 채울 수만 있다면 이거 진짜 상당히 영화적인 영화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게 착상이었군요. 그래서 그냥 생각했던 것을 그래서 이제 더 킬러스니까 또 킬러 컨텐츠다 뭐 이렇게 이제 뭔가 투자를 설득시킬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약간 장르 냄새가 나야 되니까 얼핏 들으니까 또 폭력의 역사 한 장면이 떠오르기도 하고 거기도 약간 그런 느낌이 있는데다가 또 이 해밍웨이 더 킬러스가 안드레이 타르코프스키가 학교 다닐 때 만든 단편 영화지 않습니까? 그런 면으로 봐도 또 흥미롭게 느껴지기도 하고 이 일만 하시는 게 아니라 또 최근에 또 VR 영화도 찍으셨다고 들었습니다. VR 영화는 작년에 외국 프로젝트인 거죠? 그렇죠. 외국 프랑스와 한국이 협조해서 BBC랑 여러 팀들이 해서 5명의 감독들이 그러니까 전체 제목은 미싱 픽처스예요. 타이틀 안에 각자가 찍고 싶었던 건데 못 찍은 영화를 다큐멘터리 형식인데 VR에 담아서 다큐멘터리 형식으로요? 감독님 직접 출연하셔야겠네요? 그렇죠. 저도 출연하죠. 근데 다 모든 감독이 출연하는 영화예요. 근데 저는 연출과 출연을 같이 했죠. 제가 콘티 짜고 시나리오를 쓰고 그래서 그걸 만들었죠. 그건 어떤 감독들이 같이 하시게 됐나요? 아벨 페라라 감독, 최민양, 가와세 나오미, 차이밍양, 최민양, 뭐 저 그리고 영국 감독인데 이름 잘 맨날 까먹어. 맨날 까먹는 지금 말씀하신 4명으로도 너무 쟁쟁해서. 그래서 그 감독들이 얘기하는 자기가 못 찍은 영화들인데 저는 그냥 그 VR 그 퀘스트 안경을 직접 이게 뭐다 아까 지금 꿈 얘기해서 꿈이더라고. 그러니까 눈 뜨고 쓰자마자 그 뭐지 눈 뜨고 꾸는 꿈. 이거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내가 연출을 하지 않으면 난 별로 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 그래서 연출까지 맡게 된 거죠. 근데 그것이 이제 이번에 트라이베카의 본선에 올라서 다음 달에 제가 이제 미국에 갔다 뉴욕에. 그 작업을 하셨군요. 장편 영화 준비도 좀 여쭤봐도 될까요? 어떻게 되고 있는지. 또 늘 준비. 감독들이 알다시피 늘 준비하고 항상 시나리오 쓰고 있습니다. 촬영 준비 중입니다. 쉬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 장편으로 현재 준비하시는 건 형사 영화라고 알려져 있는데 맞나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 인정사정 볼 것 없다에 다음에 해당하는 작품을 또 사람들이 보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 걸로 기대해도 되는 건지. 지금 그런 걸로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죠. 뭔가 이렇게 표정이 감독님께서 제가 전과가 없는데 전과처럼 무슨 내가 만들면 다 모든 것이 그러니까 이를테면 아트가 되는 이상하게 돼서 일단 나는 시나리오 안 쓰겠다. 털고 아이디어만 좀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하고 있는 상황이군요. 개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많은 또 새 소식을 듣게 됐고요. 또 무엇보다도 오늘 이 감독님의 영화 세계를 굉장히 짧은 순간이나마 이렇게 좀
훑어가면서라도 얘기를 들을 수 있어서 참 좋은 시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덕분에서도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감독님 오늘 뭐 특별히 감사드리고요. 예. 또 이제 코앞으로 다가온 중요한 또 행사 예. 위원장님으로서 잘 또 네, 치르시고 19회 서울 국제 환경영화제 많이 바로 보러 이거죠. 와주십시오. 개막작의 제목이 애니멀이라고 예, 포스터 그렇습니다. 자체가 예, 굉장히 예, 인상적인 예, 작품이더라고요. 예. 그 작품이 이제 동물들을 포함해서 멸종을 다루고 있는 얘기인가 그렇죠. 봐요. 예. 그 영화를 포함해서 혹시 좀 소개해 주실 영화가 있으시다면? 그 개막작 같은 경우는 시각들이 재밌어요. 평이하다고 할 수도 있는데 아까 다큐멘터리 좀 지루하다고 네네. 생각하듯이 그러니까 16세 청소년들의 시각으로 어떤 멸종돼가는 다양한 그 아이들의 눈으로 보는 시각들이라서 다큐멘터리면서도 한번 같이 생각할 수 있는 또 개막작이라서 청소년들이 가장 중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네. 그린틴이라고 청소년들 모집해서 그들만을 위한 또 심사도 하고 있고 그래서 교육적인 차원에서 같이 볼 수 있는 영화로서 그 애니멀을 선정하게 된 거죠. 예. 이 서울국제환경영화제처럼 이제 큰 영화제 행사를 한 일주일 정도 진행을 하다 보면 집중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오고 소비되는 물건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요즘 영화제들이 좀 그런 경향이 있기도 하지만 환경영화제는 더더욱이나 그렇죠. 신경 많이 써야죠. 쓰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일회용 컵이라든지 이런 것들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저도 텀블러를 갖고 다니는데 어느 날 놓고 갈 때도 있고 환경팀들이 빨리 받고 주기도 하고 지금 힘든 게 사실은 우리가 다른 영화에서 홍보대사라고 하는 에코프렌드라고 하는 사람들이 잘 안 들어오려고 그래요. 네. 혹시나 또 이렇게 그 일회용 컵을 그럴 수도 쓰는 것이 무슨 환경영화제 에코프렌드인데 이럴까봐 그런 점들이 그 에코프렌드로 그 모시는데 아주 좀 어려운. 힘든 게 있어요. 작년엔 에코프렌드가 장항준 장항준과 감독하고 성훈이 씨였고 예, 그렇죠. 올해는 장현성 배우, 뇌과학자 정재승 박사, 카이스트 정재승 박사, 그리고 이번에 이제 에코버스라는 우리 그 이번 타이틀이 그렇죠. 그 슬로건처럼 그 슬로건이 그렇죠. 그러니까 AI 아이돌이 이번에 환경 영화제 에코프렌드입니다. 네. 이터너티 제이라고. 예. 상대적으로 올해는 온라인보다 이 오프라인 행사들을 더 극장에서 온오프라인을 같이 하시지만 같이 하는 거죠. 네. 좀 탄소 절감을 위해서 관객들을 많이 좀 보게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좀 그런 것들을 줄일 수 있을까. 그래서 온라인 상영을 좀 하자는 제안이 있었는데 이번에 20편을 그 BTV에서 후원을 해줘갖고 상영을 합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BTV 네. 많이 관심을 갖고 네. BTV를 봐주시면 이게 이제 감사하겠습니다. BTV에서 홍보를 한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감독님이 저희한테 BTV 얘기를 해달라고 네, 그렇죠. 조금 전에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맞습니다. 저희가 BTV 그리고 메가박스 성수 EBS에서 상영합니다. 갑자기 치고 들어가서 당황했지. 낯설어요. 네. 수고 많으셨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 띄워드리는 이 작품들은 BTV에서 이명세 감독님 작품들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생방을 주방에서, 생방을 안방에서, 생방을 내 방에서, BTV 에어에서